우리 독립운동사, 정말 수많은 영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기록이 그 영웅의 진짜 모습을 오히려 가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여기 국가에 기록된 모습이랑 실제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던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한익원이라는 인물인데요. 오늘 이 잊혀진 혁명가의 진짜 기록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2005년에 건국훈장을 받으면서 드디어 국가로부터 독립운동가로 공식 인정을 받게 됩니다. 국가보훈처의 공홀록을 보면요. 서울 오산학교 출신의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대표로 3.1운동을 이끌었고 조선민족 대동단에서도 활동한 영웅으로 딱 기록되어 있죠. 뭐랄까 학생운동에 선봉에 섰던 그런 이미지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워집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에 따르면요. 이 공식 기록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사실과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마치 역사 탐정이 된 것처럼 지금부터 기록 뒤에 숨겨진 한익원이라는 인물의 진짜 모습을 한번 추적해 보죠. 네, 그럼 기록을 바로잡는 첫걸음으로 그의 실제 배경과 학창 시절부터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공식 기록이랑 실제 역사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먼저 학교부터가 달라요. 민족교육의 산실로 유명한 오산학교가 아니고요.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열사의 행위라고 가르쳤던 오성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학생 대표? 이것도 아니었어요. 실제 그의 역할은요. 그냥 대표가 아니라 각 학교들을 쫙 연결하고 전체 판을 짜는 말 그대로 핵심 조직가이자 연결책이었습니다. 조선민족 대동단 가입은 증거 자체가 없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그는 그냥 이름만 걸어놓은 대표가 아니었다는 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운동 전체를 움직인 진짜 기획자였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이죠. 1919년 3.1운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막후에서 이 거대한 혁명을 조직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이게 3.1운동 학생 시위의 시작점이 된 아주 중요한 비밀회동 명단입니다. 여기 표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한익원의 이름이 그냥 참석자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아래 보성전문학교의 강기덕, 그리고 경성공업전문학교의 주종애, 이 두 사람을 이 자리에 데려온 사람이 바로 한익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이미 이때부터 다른 학교의 핵심 인물들을 끌어들이는 조직의 허리, 즉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그냥 추측이 아닙니다. 그의 동지였던 강기덕이 법정에서 직접 남긴 증언이 있거든요. 나는 한익원과 상의해서 각 학교 대표를 정했다. 이 한 문장이 그의 역할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공식 대표 뒤에 숨어있던 또 다른 리더, 진짜 전략가였던 셈입니다. 당시 학생들의 계획은 정말 치밀했습니다. 1단계로 공식 대표들이 앞에 나서고 만약에 이들이 체포될 경우를 대비한 2단계 플랜, 바로 2차 부대가 준비돼 있었어요. 한익원은 바로 이 2차 부대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휘권을 바로 이어받을 준비가 되어 있던 핵심 지도부의 일원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는 그냥 뒤에서 계획만 짜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3월 1일, 바로 그날 원래 지도부는 체포를 피해서 몸을 숨기기로 약속했거든요. 근데 그는 그 약속을 깨고 직접 자기 학교 동급생 거의 50명을 이끌고 파고다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치밀한 계획가이면서 동시에 아주 뜨거운 심장을 가진 행동가였던 거죠. 이렇게 현장의 심장부에서 움직였던 그는 시위가 거세지자 일제의 탄압을 피해서 새로운 무대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제 한익원의 이야기는 조국을 떠나서 망명정부를 세우는 역사의 현장, 바로 상하이로 이어집니다. 1919년 4월 10일 밤, 상하이입니다.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게 끝없는 논쟁으로 완전 교착 상태에 빠져버려요. 지친 일부 지도자들이 나는 이제 가겠소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 순간 임시정부 수립의 꿈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한 젊은이가 문을 딱 가로막고 섰습니다. 네, 문을 막아선 그 젊은이가 바로 한익원이었습니다. 나중에 이광수가 회고한 걸 보면요.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못 나가십니다. 한 걸음도 못 나가세요. 지금 국내에선 우리 동포들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여기서 정부를 꼭 조직하셔야 합니다.
24. 정말 젊은 청년의 이 절박한 외침이 흩어지려던 지도자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묶은 거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4월 11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기적처럼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정부 수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는 곧바로 내무부 위원이자 함경도 대표의원으로 선출됩니다. 그리고 그가 의원이 돼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임시정부들을 하나로 합치자는 통합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분열이 아니라 통일, 이게 그의 첫 번째 화두였던 거죠. 상하이에서 이렇게 활동하던 그는 일본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그의 생각에 아주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되죠. 상하이에서 민족국가 건설을 외치던 민족주의자 한의권이 도쿄에서는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모순을 파헤치는 사회주의자로 변모합니다. 사실 이건 당시 제국주의 억압을 받던 전 세계 식민지 지식인들이 많이 겪었던 흐름이기도 해요. 그는 공산주의 연구회를 만들면서 민족해방의 길을 좀 더 근본적인 시각에서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이런 사상적 변화를 완전히 굳히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바로 1923년 일본에서 일어난 관동 대지진,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조선인 학살 사건이었죠. 2,610여 명, 이 숫자가 뭔지 아십니까? 한의관이 직접 참여했던 조사단이 확용한 학살된 조선인의 최소 숫자입니다. 그는 이 조사를 통해서 이 학살의 배후에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민심을 조종한 일본 정부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 끔찍한 경험은 그에게 제국주의의 폭력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했고, 더 근본적인 사회 변혁이 필요하다는 걸 절감하게 만든 계기가 됐습니다. 자, 이제 귀국한 한의건은 자신의 모든 경험과 사상을 하나로 모아서 마지막 도전에 나섭니다. 그건 바로 뿔뿔이 흩어져 있던 모든 항해 세력을 하나의 깃발 아래 모으는 것이었죠. 그 결과물이 바로 1967년에 만들어진 신간회입니다. 신간회는 그냥 여러 단체가 힘을 합친 정도가 아니에요. 당시에는 정말 물과 기름처럼 섞이기 힘들었던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반일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 아래 손을 잡은 우리 독립운동 역사상 전무후무한 통일전선이었습니다. 이건 그의 사상적 여정의 최종 결론과도 같았죠. 신간회의의 강령을 보면요, 이게 단순히 정치적 독립만을 목표로 한 게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일본과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하고, 사회적으로는 모든 차별법과 제도를 없애고, 경제적으로는 농민과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또 문화적으로는 우리말 교육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영역에 걸친 완전한 해방을 꿈꾼 거죠. 그리고 이 위대한 운동의 가장 중심에 창립자이자 핵심 간사로서 한의건이 있었습니다. 상하이에서 처음 통합을 외쳤던 그의 신념이 도쿄에서의 사상적 성숙을 거쳐서 마침내 이 신관회라는 거대한 결실을 맺게 된 겁니다. 그의 평생의 비전이 실현되는 바로 그 순간이었죠. 그의 철학은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는 몇몇 똑똑한 엘리트가 이끄는 그런 독립이 아니라 대중 스스로가 깨어나고 투쟁의 주체가 되는 그런 해방을 꿈꿨습니다. 대중의 반항 정신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가 생각한 혁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3.1운동의 기획자, 임시정부의 산파, 그리고 좌우합작의 설계자까지. 한의건은 우리 근대사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마다 항상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나 중요한 인물의 이야기가 오랜 시간 동안 역사의 주류에서 잊혀져야만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해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한의건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